안녕하세요. 저는 애 하나 있는 30대 지방에 살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제 이혼 스토리를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신의 한 수였다고 할 만큼 절묘한 타이밍이었기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많았기에 더 잘 맞았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중 하나가 양가 아버님들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집안을 소개할 때는 마음이 덜 불편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친정 어머님은 남편이 박봉에 야근이 많은 직업이라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했지만 단 한 가지, 주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높이 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주식으로 다 잃고 건강까지 잃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 탓에 일하며 어린 저를 키워야 했던 친정엄마는 주식 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꼭 약속해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 당시만 해도 주식 같은 건 모르는 터라 걱정하지 말라며 호언장담을 하고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방이라 집값은 그리 부담스럽지 않아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대출을 껴서 자가로 구입했습니다. 제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우리는 조금 힘들겠지만 5년 안에 빚을 갚자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때가 제 결혼 생활 중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 집에 들어갈 벽지, 바닥재, 싱크대며 인테리어를 고민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렇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가 봐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가상화폐에 빠지게 됐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집 대출금이 빠져나가야 할 날짜에 집 대출금이 빠져나가지 않았더라고요. 남편 월급이 생활비 통장으로 들어와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시 남편 명의의 다른 은행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자기, 집 대출금이 빠져나가지 않았던데 어떻게 된 거야? 월급이 들어왔다가 거의 대부분이 다른 은행으로 빠져나갔던데 혹시 뭐 쓸데있는 거야? 일단 급해서 내 돈으로 넣어두긴 했는데 진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어? 아, 그거? 사실 이번 월급으로 비트코인 샀거든. 요새 다들 하잖아. 직원이 하고 있길래 나도 한번 투자해봤어. 뭐? 자기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 당신 제대로 알고나 가상화폐 투자하는 거야? 생각보다 위험해. 남들 한다고 따라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괜찮아. 가상화폐는 넣어두면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 이번에 좋은 정보가 들어왔거든. 다음 달 정도쯤에는 거의 20%는 오른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그걸로 여행이나 갈까? 여행? 자기야, 나는 그 돈 필요 없어. 지금 넣은 건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 빼. 그냥 우리 돈만 벌어서도 살 만큼은 살아. 지금까지도 괜찮았잖아. 그리고 자기 우리 엄마랑 약속했잖아. 주식 같은 건 안 하기로. 엄밀히 따지면 비트코인이 주식은 아니잖아. 그리고 이 정도는 다들 해. 솔직히 말해서 나 같은 박봉, 우리 같은 서민들이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해봐야 돈 버는 족족 나갈 뿐이잖아. 이런 수단이 아니면 우리는 늙어서도 이렇게 살고 있겠지. 우리 아이와 당신을 위해서도 나는 돈 벌고 싶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심하게 하는 편도 아니고. 이제야 말하는 거지만 나 좀 벌기도 했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비트코인도 주식이랑 비슷한 거지. 주식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거 나도 알고 있거든. 그리고 정직하게 돈 버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주식 좋지. 자기가 그만큼 주식을 잘 안다면. 그런데 주식도 아닌 가상화폐야. 전문가들도 위험하다고 하는 걸 굳이 당신이 시작해야겠어? 그리고 중요한 건 주식이냐 비트코인이냐 그게 아니야. 나는 주식이 싫어. 우리 엄마도 싫어하고. 결혼할 때 자기는 약속까지 했고. 제 행동이 과민한 반응이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의 표정이 나빠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저대로 필사적이었어요. 물론 용돈벌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였다면 저도 그냥 눈 감아줬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한 달에 월급 전체를 거기에 들이붓는다는 건 그 맛을 보고 중독이 시작됐다는 거와 같았거든요.
그렇지만 제 마음을 그 사람은 몰라주더라고요. 자기야, 이러면 우리만 뒤떨어져. 다들 영끌에서 비트코인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우리만 손해보는 거야. 나처럼 월급 얼마 못 버는 사람도 충분히 대박칠 가능성 있다니까. 정신 차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그리고 내가 싫다잖아. 나는 그렇게 돈 버는 거 싫어. 솔직한 말로 10,000원짜리 한 장도 주식에 쓰고 싶지는 않아. 그냥 일한 만큼 돈 벌면 우리도 괜찮게 살 수 있어. 일한 만큼 돈 벌면 나가는 게 반이야. 그리고 우리 애도 태어났는데 애를 위해서라도 더 돈을 벌어야지. 언제까지고 이렇게 소처럼 일만 하면서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아. 가상화폐로 돈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그렇게 쉽게 돈 벌 생각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정직하게 번 돈은 거짓말을 안 해. 그치만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달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늪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자기는 몰라. 돈이 사람을 어떻게 집어삼키는지. 우리 친정집에서 있었던 일 내가 이야기해줬잖아. 그걸 듣고도 투자를 하고 싶어? 나하고 장인어른하고는 다르지. 나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니까. 그리고 가상화폐는 앞으로 좋아지면 좋아졌지 절대로 떨어지거나 망할 일은 없어. 바보야? 그런 정보가 있으면 너도 나도 다 부자지. 그런 거 다 사기꾼이라고. 자기는 뉴스도 안 봐? 그리고 가상화폐만큼 애매모호한 것도 없어. 전문가들이 바보니? 그 사람들 경고는 안 봐? 나는 지금 코인이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당신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수익률이 잘 나오니까 월급까지 넣는 거고. 난 잘 되고 못 되고 간에 그냥 당신이 월급을 모조리 코인에 넣는 게 싫은 거라고.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됐어. 자기랑 이야기하는 게 벽이랑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 그냥 이쯤 하자. 대출금은 내가 엄마한테 빌려서라도 넣을 테니까. 코인이 잘 되는데 시어머니한테 왜 돈을 빌려? 코인 잘 됐다며? 그럼 코인 팔아. 그거 팔아서 대출금 당장 넣어놔. 시무에게 돈을 빌리려는 정신나간 남편의 행동에 저는 놀라서 소리를 쳤어요. 궁시렁거리는 남편은 팔고 싶지 않은지 머뭇거리다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난데 돈 좀 빌려줘. 미쳤어 진짜? 저는 얼른 남편 폰을 빼앗아 시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별일 아니니까 끊으셔도 돼요. 야, 폰 뺏어가면 어떡해. 그리고 지금 흐름 좋아서 당장 못 뺀다고. 그렇다고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 당신 생각이 있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차분히 이야기 좀 해봐라. 왜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결국 시무의 물음에 저는 남편이 벌인 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무가 남편을 말려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시 했거든요. 물론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였지만 남자라면 주식도 할 수 있지. 안 그래? 다 제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않니? 네가 이해해. 그렇다고 큰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나는 모르겠구나. 어머님, 큰 돈 작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월급의 거의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쏟아붓는다고요. 그거야말로 잘못된 거죠. 무슨 일이든 미천이 있어야 하지 않니? 그거라고 생각하면 네 마음도 조금 편하지 않을까? 무조건 남편 탓만 하지 말고 너도 잘 알아봐. 어머님, 주식은 절대 안 된다고 저희 엄마랑 이이랑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식에 손을 대다뇨. 그래서 애까지 낳았는데 이런 일로 이혼하게? 내가 언젠가 한 번은 말하려고 했는데 사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둘 다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어떡하니? 결혼 전에도 난리더니 아주 남편을 잡겠다 잡겠어. 그리고 네 남편이 바보도 아니고 주식으로 큰 돈 날릴 사람처럼 보이니? 작은 돈으로 용돈벌이나 하려는 거겠지.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잠자코 들었어요. 우리 부부의 일에 시모까지 끼이면 일이 커질 것 같았거든요. 제가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시모는 결국 남편의 계좌로 돈을 붙여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시모의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남편은 싱글벙글이었어요.
저놈의 머리털을 쥐어 뜯어서라도 코인을 말리고 싶었던 저는 친정엄마를 구원투수로 부르기로 했어요. 엄마, 김서방이 비트코인 투자한대. 어떻게 좀 말려봐봐.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CR도 안 먹혀. 이번 달은 월급이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 아이고, 김서방 바꿔봐라. 내 단단히 일러둘 테니까. 남편은 제 전화에 기겁을 하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남편의 생각을 돌리고 싶었기에 전화를 건넸어요. 결국 받지 않으려던 남편이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죠. 장모님. 애엄마가 너무 호들갑 떠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니고 돈도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식 아니고 가상화폐라는 건데. 구구절절 핑계를 대려는 남편의 말을 친정엄마가 가로막았어요. 김서방, 주식은 절대로 시작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사위인 자네만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자네가 내 딸을 사랑한다면 더더욱 하지 말아야지. 딸애가 주식으로 아빠를 잃고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월급을 다 넣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일세. 그러니 제발 그만하게. 그렇지만 지금 수익률도 엄청 잘 나오고 있고 잘 성공하면 저희도 한 방에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그만. 자네 이런 모습이 무서운 거야. 한 방에 크게 벌어? 그렇다면 한 방에 크게 잃는 일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래도 지금 알았으니 다행이지. 수익률이 좋다니 지금 당장 돈 넣은 거 다 빼게. 그리고 다시는 투자할 생각하지도 말고. 예, 장모님, 알겠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에 대한 존중이 있었는지 그만두겠다 대답은 잘하더군요. 하지만 전화를 끊자 남편은 제게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그런 말을 왜 장모님한테 한 거야? 장모님이 날 뭘로 알겠어? 약속이나 깨는 놈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아냐? 지금 약속이나 깨는 사람이 됐잖아. 월급을 어떻게 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 나 육휴 중이라 월급도 반으로 줄었어. 이 와중에 생활비까지 줄어들면 쌀밥만 먹고 살래? 우리 애를 좀 봐. 잘 먹고 잘 놀아야 할 이 시기에 돈 없어서 굶으면 보기 좋니? 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어차피 이유식 기간 동안에 뭐 그리 많이 먹는 것도 아니구만. 이제 1살도 안 된 애가 뭘 안다고 이것저것 다 해주려고 해? 지금 좀 부족하게 살아도 좀 있으면 돈 더 벌 수 있다니까? 말이 안 통하네. 돈을 더 벌지 더 잃을지 어떻게 알아? 네가 신이니? 뭐라도 돼? 됐고, 이렇게 돈 벌어서 쓸데없는 일에 쓸 거면 내가 복귀해서 돈 벌게. 자기는 육아휴직 쓰고 집에서 애나 봐. 육아휴직 쓰면 월급 팍 줄거든? 월급 줄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돈 벌면 내가 알아서 생활비 꾸리면 되는데 자기가 돈 벌면 생활비는커녕 대출금까지 비트코인에 다 투자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가 생활비 관리할 거니까 자기 육아휴직 급여 통장은 우리 생활비 통장으로 들어오게 해줘. 지금처럼 그냥 생활비만 넣을게. 대신 나머지 돈으로 나도 쓸 수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막는 게 말이 돼? 누가 뭘 막아? 생활비 통장으로 사고 싶은 거 사. 대신 현금 출금이나 송금은 안 돼. 그런 내역 있으면 당장 생활비 통장도 못 쓰게 막아버릴 거니까. 대출금 갚아야지. 그거 못 갚으면 우리 큰일 나. 결국 남편은 육아휴직을 쓰기로 하고 생활비 통장을 제가 관리하게 됐어요. 한동안은 육아로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반성을 한 건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생활비 통장도 깨끗하고요. 그래서 마음을 놓았는데 여전히 불안하기는 했어요. 제 버릇 난 못 준다고 한번 돈의 맛을 들인 남편님이 다시 코인을 찾을까봐 매의 눈으로 남편을 지켜봐야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남편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평화로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3달 정도 뒤부터 남편은 경조사비를 자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구 결혼식, 그 다음은 돌잔치, 장례식 등등 갑자기 밀어닥치듯 경조사가 줄줄이 있더라고요. 경조사비야 저희도 다 돌려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아낌없이 내어주었는데
이게 여러 건이 되니까 약간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이랑 부딪혀서 그 사람 스마트폰을 망가뜨리게 했지 뭐니. 내가 목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물어보니까 신형폰이라서 300만 원 정도 한다는데. 네? 무슨 폰이 그렇게 비싸요? 혹시 사기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떨어진 건데요? 아니야. 폰만 떨어뜨린 게 아니라 상대방도 넘어져서 좀 다쳐서 병원도 가야 한대. 그래서 돈을 많이 부르네. 좀 해주면 안 되니? 내가 나중에 갚아줄게. 저는 시모의 말에 뭔가 의심스러웠지만 대놓고 의심할 수도 없어 일단 돈을 먼저 붙여주었어요. 이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모가 다친 게 아니라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애를 씻기러 들어가고 저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는데 남편 폰이 울리더라고요. 대출금 상환 문자가 왔는데 발신인 번호가 제가 아는 은행 번호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 대출금이 나가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제2금융권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대출금인지 몰라서 했는데 곧 그 문자에 제 머릿속이 분노로 가득 찼어요. 몰래 받은 대출금. 그 대출금이 생활비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저 몰래 대출을 받아서 가상화폐를 한 것이 틀림없어 보였거든요. 저는 분노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기분으로 욕실문을 두드리며 남편을 불러냈어요. 야, 당장 나와봐. 갑자기 또 왜 이래? 야라니. 집에서 애 보느라 고생하는 남편한테 야가 뭐야? 그리고 애가 놀라 당신 목소리에. 됐고, 이 문자 뭔데? 대출금 상환 문자. 이게 뭐야? 내가 모르는 제2금융권인데 이 돈 어디로 갔어? 생활비 통장에 안 들어왔는데 이거 뭐 하는데 빌린 돈인데. 뭐? 이거 그게. 남편은 눈에 띄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서툴게도 제가 그 문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돈 어디다가 썼어? 바른 대로 말해라. 거짓말하면 나 진짜 당신 금융기록 다 뒤져서라도 찾아낼 거야. 그때는 이렇게 안 넘어갈 테니까. 설마 또 코인은 아니지? 추궁하는 제 말에 남편의 눈이 제 얼굴을 피하더군요. 딱 보니 감이 왔어요. 가상화폐에 또 넣었구나 싶었죠. 너 비트코인을 대출까지 받아서 하는 거야? 조용하다 했더니 뒤에서 아주 호박씨를 깠네. 나랑 엄마 속이고 또다시 손을 댔어? 그래, 대출금이 총 얼마야? 그게 얼마 안 돼. 진짜로 코인 잘 되면 곧 다 갚을 거야. 그래서 얼마나 빌렸냐고. 5천만 원 정도. 신용대출이랑 차 담보 대출이랑. 뭐? 5천?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어. 코인이라는 도박에 완전히 맛이 갔네. 말해봐. 비트코인 망했지? 네가 코인이 잘 됐으면 돈을 빌릴 턱이 없어. 뭐가 지금 안 풀리니까 돈을 빌렸을 거 아니야. 아니야. 처음에는 수익률이 좋았는데 요새 좀 나빠지고. 근데 그게 원래 나빴다 좋았다 하는 거라 좀 놔두면 또 오를 거야. 그게 오를지 안 오를지 자기가 어떻게 아는데. 수익이 안 오르면 거기서 멈추면 될 일이지. 왜 돈을 빌려서까지 코인을 해? 내가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내가 이상한 년이야? 아니면 이 상황에도 돈을 빌리는 네가 이상한 놈이야, 대답 좀 해봐. 자기야, 제발 진정해. 이거 이번에는 진짜 확실한 정보라서 절대 오를 거야. 이번에 수익률이 진짜 대단하다더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나 코치해주는 사람이 좀만 버티면 된다고 했거든. 아니, 난 못해. 그리고 너한테 코치해준다는 사람들이며 확실한 정보들이며 설마 카톡 주식 리딩방 뭐 이런 데서 얻는 거야? 설마 거기에다가도 돈 낸 건 아니지? 정보를 어떻게 공짜로 얻을 수가 있어. 그 정도 확실한 정보면 돈을 좀 내서라도 받아야지. 그 사람들 수익률 보면 당신도 놀랄 거야. 진짜 소액으로 지금 거의 억대 돈을 벌었는데 다들 통장으로 증명하고 난리라니까. 뻔뻔한 건지 멍청한 건지 분간이 안 되는 남편의 말과 행동에 결국 저는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정신 안 차릴래? 그 사람들 다 사기꾼이라고 했지. 소액으로 억대 돈을 벌어. 그거 다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 받아낸 돈이라고. 네가 바보야? 등신이야? 어떻게 그런 사기꾼들한테 낚여서 몰래 대출까지 받냐고. 사기꾼 아니라고. 그 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 다 돈 벌었어. 다들 통장 증명하고 난리 났다니까. 그거 다 바람잡이들이잖아. 됐어. 다 됐으니까 마지막 경고야. 다 제자리로 돌려놔. 나는 일단 지금 너한테 실망했고 네가 코인 중독이라고 생각해. 이 결혼 생활을 잘해나갈 자신이 없어졌으니까 네가 결단 내려. 이거 다 제자리로 돌리고 원래 살던 것처럼 우리끼리 소박하게 살 건지 아니면 처자식 담보로 대박 노리면서 한탕주의 할 건지. 제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문 남편의 고집이 느껴져서 저는 실망과 함께 체념의 마음을 안게 됐어요.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우리 부부의 일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저는 남편과 함께 시무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대출까지 해서 코인을 한다는 걸 알면 시무가 말려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라면 말려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의 그 생각 자체가 다 부질없는 짓이었지만요. 어머님, 저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이 사람 대출까지 받아서 비트코인 하고 있어요. 제발 좀 말려주세요. 예? 그게 왜 잘못된 거니? 나는 도리어 네가 더 이해가 안 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다 가족 잘 되라고 남편이 하는 일인데 너는 아내가 돼서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하는 일마다 망치고 있으면 어떡해? 대출 받아서 코인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야? 제대로 벌고 있고 원금만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 없는 거 아니니? 어머니,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주식이나 투자는 남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하는 건 중독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남의 돈, 공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일인지 모르세요? 다들 그렇게 벌고 있잖니. 그리고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는 거겠지. 내가 해보니까 그게 도박이 아니라 건전한 주식이던데. 설마 어머님도 코인 하시는 거예요? 그래, 권유로 해봤는데 생각보다 벌이가 쏠쏠하더구나. 너희가 나한테 주는 용돈보다 더 벌어. 빼지 않고 계속 넣어놓고 있는 중이야. 이런 좋은 걸 넌 왜 안 하고 남편 탓만 하는 거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시모의 말에 불현듯 그때의 전화가 떠올랐어요. 모르는 사람과 부딪혀서 돈을 달라고 했던 시모. 그게 설마 거짓말이라면 혹시 저번에 사고 나서 돈 받아가신 것도 코인에 넣으신 건 아니죠? 지금 와서 숨길 것도 없지. 그래, 그 돈도 코인에 넣었어. 네가 돈을 틀어쥐고 안 주니까 좋은 시기 다 놓쳐버렸지 않니? 그 돈 어차피 곧 다 벌 거야. 내가 2배로 돌려줄 테니 걱정 말거라. 미쳤어. 둘 다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거 중독이에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님, 혹시라도 이 사람 말 듣고 시작하신 거면 제발 다 정리하세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고요. 왜 다들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까지 시모와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애썼지만 가상화폐에 미친 두 사람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만해. 우리가 하고 싶다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나한테 그러는 건 그렇다 쳐.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까지 이러는 건 좀 심하지 않아? 솔직한 말로 우리가 너한테 무슨 피해를 그렇게 줬는데 대출금 못 갚은 거? 그거 엄마한테 빌려서 넣었고 지금 내가 받은 육아휴직 급여도 다 당신한테 들어가잖아.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 갈라서면 될 거 아니야. 웃기지도 않아. 그 말을 네 입에서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 하자 이혼.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딱 그 꼴이네. 이혼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집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만 넘겨. 딱 봐도 남편 놈에게 돈이라고는 없을 게 분명하고 가진 게 없으니 위자료도 뭐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고민하던 저는 일단 집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집의 대출 상환금 중에 반은 내가 낸 것이기도 했고
집에 정이 들었기에 팔아버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대출금 상환 능력도 없는 남편놈이 갑자기 안 된다지 뭐예요? 지금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답답한 마음에 쏘아댔습니다. 뭐? 집? 그건 좀 곤란한데. 당신한테 집 주고 나면 나는 남는 게 없잖아.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당신 그 집 갖고 가서 대출금 매달 낼 자신 있어? 지금도 월급을 코인에 다 갖다 바치는 주제에 입만 살아가지고는. 어차피 팔면 대출금 빼고 나머지는 건질 수 있잖아. 설마 당신 그 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 상환된 대출금에 내 돈도 반은 들어가 있고, 그거 아니라도 이 이혼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당신 코인 중독이야. 와이프 모르게 대출받아서, 그것도 여러 건을 반복해서 대출받아서 돈 생길 때마다 가상화폐 한 거 명백하게 당신 쪽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중독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지. 왜 사람을 계속 중독으로 몰아가는 건데. 그래야 네가 위자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꿈 깨. 나는 아무것도 너한테 못 줘. 아니라고 생각하는 당신 머릿속에 꽃받친 거겠지? 그 쓸모없는 머리는 단순한 계산도 못하는 거야? 이런 가상화폐 중독은 친권과 양육권도 못 가져가. 합의가 아니라 소송하고 싶으면 해도 돼. 난 자신 있고 소송으로 가면 내가 받을 돈 더 많아질 거 예상하니까. 그래도 안 돼. 그 집 놔두면 집값 더 올라갈 건데. 그래? 그러면 네가 돈으로 해결해보면 되겠네. 나한테 돈이 어디 있다고 계속 돈 타령이야? 비트코인 팔면 되잖아. 좀 벌었다며. 그러니까 코인을 팔아서 나한테 위자료를 주면 되지. 그것도 재산은 재산이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놔뒀다가 가격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팔 거야. 그러면 무슨 돈으로 나한테 위자료 줄 건데? 퇴직금이라도 중간 정산할 거야? 퇴직금 이야기에 신호가 갑자기 우리 이야기에 끼어들었습니다. 예, 집은 언제 팔릴지 몰라. 그리고 집값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팔아봐야 은행 대출 다시 돌려주고 나면 얼마 안 될 건데 그냥 집 줘버리고 합의 이혼해. 그게 속 편하겠다. 아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도 가증스러워 치가 떨릴 지경이었어요. 어떻게 지 새끼 지 손주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저 돈. 이미 이때는 있던 정도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퇴직금에 눈을 빛내는 두 사람을 보아하니 그것 빼서 코인 투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합의 이혼하게 된 저는 이후 절차에 따라 집을 제 명의로 바꾸었어요. 대출금의 압박이 있었지만 그건 생각해둔 바가 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렇게 명의 변경한 당일 저는 남편 짐을 모조리 싸서 시모 집으로 보냈어요. 남편은 뭐가 그리 급하냐고 역정을 냈지만 저는 두 사람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긁어모아서 코인에 투자하는 남편과 시모가 뭐가 좋다고 옆에 더 데리고 있고 싶겠어요. 남편부터 쫓아낸 저는 친정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친정엄마가 살던 작은 빌라를 팔고 그 돈으로 저희 집 대출금을 상환했죠. 그리고 매달 내던 제 대출금은 매달 친정엄마 용돈으로 드리기로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아이가 보고 싶다나 뭐라나. 이혼하자며 큰소리 떵떵 칠 때는 우리 딸 이름 한자도 꺼내지 않더니 갑작스레 딸이 보고 싶다는 말이 믿음이 갈 리가 없잖아요. 딸이 보고 싶다는 가짜는 핑계 같은 거 대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이야기는 들어줄게. 우리 이혼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이미 그 이야기는 다 끝냈다고 생각하는데 너도 나도 시어머니까지 동의한 거 아니었어? 이제 와서 두말하는 건 아니지? 나는 이미 생각 끝났어. 너무 냉정하게 끊지 말고 잘 생각해봐. 애한테는 아빠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나한테 당신이 너무 필요해.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당신이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내가 벌어다 줄 돈이잖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니까. 물론 돈도 지금 없기는 해. 그래도 그것만으로 이혼 다시 생각해보라는 건 아니라고. 두 번 다시 가상화폐는 안 할 테니까
다시 돌아와줘. 당신 돈이 왜 없어? 집 대출금 상환액만 해도 100만 원 남짓이야. 그거면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도 충분히 갚을 수 있어. 게다가 퇴직금도 있잖아. 그거 받아서 대출 상환하면 끝이지. 그 꼴을 보니 그 돈도 다 가상화폐에 넣었겠네? 그게... 쭈뼛거리며 불쌍한 표정을 짓는 남편 놈을 보니 딱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집어릇게 못 준다고 결국은 가상화폐에 다시 털어놓은 것 같았어요. 진짜 잘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재수가 없었어. 내가 투자한 가상화폐가 갑자기 유의 종목이 돼서 결국은 하나도 못 건졌다 그거지? 이거 봐. 내가 뭘 했어? 사기꾼들 손에 놀아나지 말라고 했지. 됐어. 더 이상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싫다. 다른 데 가서 알아봐. 매몰찬 제 말에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 모습이 처량하고 딱한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러게 내가 말할 때는 들은 채도 안 하더니 결국은 이런 사달을 만들고서는 이제와 후회한답시고 나한테 다시 합치자고 하다니 뻔뻔한 것에도 정도가 있어야죠. 여보, 제발 나 딱 한 번만 살려줘. 빚도 빚이지만 생활이 안 되고 있어.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될까? 당신 나 사랑하잖아. 그렇지? 미안한데 절대 안 돼. 나는 이미 당신하고 연 끊기로 결정했어. 당신 입장에서는 내가 냉정하게 보일지도 모르는데 나한테는 이게 최선이야. 왜 내가 당신 뒤치다꺼리를 해야 해? 당신이 싼 똥 치우려고 내가 왜 일을 해야 해? 나도 내 인생, 내 행복 찾아가며 살 거야. 지금 당신한테 뭐가 있어? 빚뿐이잖아. 제발, 나 진짜 이번에는 잘할 거라니까. 절대로 손 안 댈 거라고 맹세해. 그러니까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난 솔직히 당신이 여기 와서 이 난리치는 거 이해가 안 가. 당신 지금 사는 집도 시어머니 거고 집안일도 어머니가 다 해주실 거 아냐. 너는 돈만 벌어서 지금 대출금 다 갚으면 되는 거고. 뭐가 문제야? 사실 엄마도 내가 들어갔던 리딩방에서 준 정보로 투자했거든. 그리고 엄마 집도 담보로 대출까지 빌렸더라고. 근데 이건 정말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엄마가 그 정보에 혹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거 봐. 주식 같은 거에 중독되면 도박 중독이랑 똑같다고. 내가 뭘 했어? 친절하게 그거 사기꾼이고 그런 대박 정보 같은 거 없다고 했을 때 알아서 거기서 기어나왔어야지. 그저 한탕할 생각에 붙잡고 있으니 휴지 쪼가리 돼서 쪽박 찼잖아. 퇴직금은? 설마 당신 퇴직금도 거기 넣은 건 아니지? 퇴직금도 넣었어. 그치만 진짜로 다음번에는 안 그럴 자신 있어. 그때 상한가에 제대로 팔기만 했어도 이러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너한테는 내가 입 밖으로 내는 말도 아까워. 다음번? 다음번에도 또 할 거면서 나한테는 다시는 손 안 댈 거라고? 에라이 나쁜 새끼야. 그래놓고 우리 아이 생각하라고? 아주 지랄을 해라, 어? 당신은 반성 같은 거 할 생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잖아.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난리야. 아니야. 진짜로 마음 고쳐먹었다니까. 엄마랑 나 지금 생활비도 없어서 공과금 낼 돈도 없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이혼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 장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다 같이 살면 되잖아. 우리 엄마는 당신 꼴도 보기 싫대. 엄마 충고도 무시하고 이런 짓을 벌인 주제에. 그래, 가상화폐 할 때는 우리 엄마 생각이나 했겠니? 아쉬우니까 와서 이러는 거 다 알아. 그리고 경고하는데 당신은 나한테 돈 빌리러 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양육비 한 번이라도 못 받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낼 거니까. 양육비 소리에 그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여기 와서 이럴 입장이나 돼요? 저도 엄연히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말이죠. 내가 양육비를 받기 위해 충고해주는데 저녁에 일 마치고 투잡을 뛰면서 돈 마련하던지 해. 그렇게 하면 양육비 정도는 낼 수 있을 거야. 저의 친절한 해결 방법에도 그놈은 힘들게 돈 벌 생각은 없는지 입을 삐죽하게 내밀고는
시무룩한 얼굴로 나가더라고요. 책임감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저놈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그래, 빠져나온 게 다행이라고 저를 다독이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개운함이란 잘못했으면 그놈의 부채를 저도 같이 떠안을 뻔했잖아요.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게 맞잖아요. 그 뒤로 들려온 소식도 그렇게 좋은 소식은 없었어요. 전 남편과 시모가 살던 시모의 집에 채권 추심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새벽에 배송 알바를 하러 다니는 남편을 자주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모와 남편의 사이가 엄청 안 좋아졌는지 매번 싸우는 소리가 집 밖으로 들려온다고 이웃에 사는 분들이 말해주더라고요. 대부분이 네가 하는 말을 들어서 망했다라고. 둘 다 똑같죠 뭐. 그리고 1년쯤 지났을까? 어린이날에 아이와 친정엄마 이렇게 셋이서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 시모를 마주치게 됐어요. 어머, 다은이 아니니? 할머니야. 잘 지냈어? 많이 컸구나. 아는 척하며 딸아이에게 다가오자 딸이 무서운지 친정엄마 뒤로 숨어버리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그런 아이를 보호하듯 뒤로 보냈어요. 전 시모의 몰골은 예전과 너무 달랐어요. 항상 멋쟁이처럼 꾸미고 다니던 옷이며 머리며 전부 어딜 갔는지 지금은 완전히 시골 할머니가 다 됐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겠니? 네가 남편 버리고 가는 바람에 나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됐잖니. 이 나이에 일하고 다니는 노인이 어디 있어? 너 재결합하자고 찾아간 남편 무시했다며. 그러는 거 아니다. 걔도 엄연히 다은이 아빠야. 어떻게 생겨먹은 애가 아빠한테서 애를 떼어놔? 냉정하기도 하지. 그런 엄마 밑에서 클 내 손주가 걱정이 돼서 요새는 밤에 잠도 안 온단다. 네, 저 냉정해요. 그런데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제가 남편을 버린 게 아니라 남편이 저를 버린 거죠. 먼저 이혼 이야기 꺼낸 건 그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어느 엄마가 주식에 중독된 아빠를 네 아빠라고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다은이가 아빠처럼 주식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서 애를 떼어놓는 거예요. 그 1순위가 다은이 아빠랑 다은이 할머님이시죠. 아빠면 아빠답게, 할머니면 할머니답게 지냈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기꾼한테 놀아나서는 나쁜 사람들? 너 지금 날 나쁜 사람이라고 한 거니?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불러? 그것도 손녀 보는 앞에서. 아니라고 말 못하시잖아요. 똑같이 사기꾼한테 놀아나셨으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은 아니었어. 우리가 타이밍을 못 맞춘 거지. 예, 그러지 말고 사실 우리도 이미 가상화폐는 다 접었어. 그러니까 애 아빠랑 다시 잘해볼 생각 없니? 애한테도 아빠가 필요하지 않니? 글쎄, 나쁜 아빠는 필요 없다니까요. 재결합 같은 거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상화폐 다 접었다는 말 저는 안 믿어요. 그게 얼마나 끊기 힘든 중독인지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한테 시작하지도 말라고 한 거고요. 제 말에 전시무는 쌍심지를 켜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뭐 어쩌겠어요. 싫은 것도 사실이고 두 사람이 아직 가상화폐를 하는 것도 사실일 테니. 그게 아니었으면 제 말에 반박하셨겠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마주친 것도 인연인데 저희가 집까지는 모셔다 드릴게요. 집은 이제 여기 없어. 집 옮겼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결국 원룸에 월세 주고 들어가서 지내고 있어. 망할 놈의 새끼. 왜 나한테 가상화폐 같은 걸 알려줘서는 이런 꼴을 보게 만들어? 아들이 아니라 왼수지. 나는 정말로 조금만 할 생각이었는데 무조건 뜬다고 돈 박박 긁어 넣으라고 해서
집 담보 대출만 아니었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나쁜 놈. 시모는 결국 화가 치밀어 오른 건지 전 남편의 욕을 마구 해댔어요. 그렇겠죠. 아들이 권해서 시작했고 아들 때문에 망했으니 욕할 곳이라고는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선택은 자기가 한 거 아닌가요? 자기도 크게 벌고 싶어서 선택했으면서 누굴 탓하는 건지. 그걸 보고 있던 저희 친정엄마가 보다 못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들 욕할 거 뭐 있어요? 내가 보기엔 둘 다 똑같은 망종이구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말릴 생각을 해야지. 부모가 돼서는 같이 나란히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해요? 나랑 내 딸한테 융통성 없네 뭐네 말할 때는 이런 결과는 생각도 안 했죠. 그리고 그 집 아들이랑 우리 딸은 인연 끊었으니까 재수없게 두 번 다시 재결합이니 뭐니 말도 꺼내지 마요. 제 딸 신세 망치게 할 일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재결합이니 뭐니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가던 길 가시오. 친정엄마의 말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전시무가 결국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참 딱하면서도 시원했어요. 우리 엄마랑 저 욕할 때는 진짜 한 대 치고 싶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로 때려줘서 속이 좀 풀렸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도 화가 나서 내뱉긴 했지만 속이 시원하다고 저한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전시무는 전 남편이 저한테 돈을 빌리러 왔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다면 저한테 재결합이니 뭐니 그런 말 못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만약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 꼴을 다 당하면서 후회하며 살았겠죠. 그 뒤로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본 적은 없었어요. 저는 이혼하면 제가 힘들게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혼 전보다는 더 잘 살고 있어요. 친정 엄마한테 애기 맡기고 일하는 것도 이제는 더 편하고요. 덕분인지 승진도 하고 솔직히 지금 돈에 쪼들리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내 아이를 위한 양육비는 꼬박꼬박 받아내고 있어요. 내 아이 앞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꼭 받아내는 게 맞는 일이죠. 전 남편이 보내는 양육비는 매달 들쭉날쭉이지만 일단 보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요. 그나마 완전 탕진은 아닌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한시름 놓죠. 제가 이혼 과정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대출금을 껴안고 집을 받아온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돈을 받아오지 않아서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었는데 집값도 조금 올랐고 친정엄마 덕분에 대출금도 사라져서 실보단 득이 더 많거든요. 인생의 타이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이혼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전 시모와 전 남편의 망한 꼴을 보니 제가 그때 빨리 탈출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저까지 그 빚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사연글을 쓰다 보니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이렇게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